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맘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글은 전재산 줄 테니 이혼해 달라며 재벌 상간녀 등에 업은 남편, 이혼 후 누군가 날 부른 순간 털썩 주저앉아 싹싹 비는데 라는 사연글인데요. 그럼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50살이 된 이혼녀입니다. 인생은 아이러니하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순둥이와 남편 같은 순둥이가 결혼을 하면은 절대로 이혼 같은 거는 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얄궂은 삶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25 철없던 나이에 결혼을 해서 28살에 첫 아이를 낳고 38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말에 주변 사람들 모두가 놀라더군요. 네가 이혼을 해? 너희 부부가 왜 이혼을 해? 그렇게 말입니다. 전 남편과는 정확히 12년 전 4월 마지막 날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정말이지 운명의 장난처럼 12년 후 4월 마지막 날에 전 남편을 만나서 통쾌한 사이다를 날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복수를 의도한 일은 아니었지만은 꼭 운명의 장난처럼 속이 뻥 뚫릴 일이 생길 줄이야. 정말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늦은 밤 컴퓨터를 켠 이유는 저희 사이다 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이혼이라는 날벼락을 통보받으신 분들, 믿었던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안을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럼 저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서 태어나 남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강남의 아파트에 살면서 초, 중, 고등학교를 강남에서 다녔습니다. 물론 강남에 위치한 학원들을 다니며 공부를 했죠. 스카이 대학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의 식품공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 합격 통보를 받고 무척 설레고 대학 생활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신입생 환영의 날 같은 과 복학생 선배 한 명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너 참 귀엽다. 고향에 있는 내 동생 닮았어. 포근해, 부근해. 저더러 고향에 있는 동생을 닮았다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복학생은 한눈에 봐도 촌뜨기였거든요. 까만 피부에 까까머리에 촌스러운 옷차림, 신고 있는 운동화는 누가 거저줘도 신지 않을 정도로 낡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동생이라니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복학생 선배와 같은 촌뜨기를 보일까 봐서 톡 쏘아붙였죠. 제가 어디 봐서 선배 동생과 닮았어요? 전요 서울 강남을 떠나본 적이 없답니다. 아, 자존심 상해. 그 복학생이 고향에 있는 동생 어쩌고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급기야 그 복학생을 피해 다녔고 한 번만 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면은 모욕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던 제가 큰 소리를 쳤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복학생 선배가 저에게 편지를 보냈더군요. 사과하는 장문의 편지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따뜻한 러브레터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서 다가가서 말을 걸고 싶어서 동생을 닮았네 어쨌네 했는데 제가 그렇게 싫어할 줄을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저를 좋아하니 사귀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편지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를 고향에 두고 온 동생을 닮았다는 말보다 사귀자는 그 연애 편지가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시골 촌놈이 나를 뭘로 보고 감히 좋아한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는 거야? 저는 복학생 선배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한 번만 더 날 좋아하네 어쩌네 하면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요. 저는 1학년 내내 그 복학생 선배와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가 있는 자리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죠.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대학교 2학년이 되고 그 복학생 선배는 4학년이 되었죠. 여름방학이 되었고 어울리던 몇 명의 친한 친구와 선배 몇 명이서 바다 여행을 갔습니다.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인데 한 여자 선배가 그러더군요. 복학생 선배 고향이 이 근처인데 우리 들렀다가 가자. 가서 시원한 음료수라도 사달래서 마시고 오자.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1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선배에 대한 저의 감정도 어느 정도 녹아내렸던 시기였죠. 그리고 저 혼자서 가는 것도 아니고 5명이 같이 가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여행을 함께한 선후배들과 그 복학생 선배 집을 갔는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학생 선배는 분홍의 아들이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 마을 전체가 복학생 선배네 땅이더군요. 선배의 아버지는 분홍이신데다가 전통주 사업까지 하고 계시더군요. 농사를 짓는 직원들이 있고 전통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연구원과 직원들도 여러 명이 있더군요. 이 전통주는 지역 특산물로 서울 유명 백화점에만 납품하는 아주 귀한 거라고 하더군요. 복학생 선배가 식품공학과를 온 거는 이유가 있어서였습니다. 그건 바로 집안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꿈 많은 분홍의 아들을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촌놈이라고 무시를 했다니 저는 저도 모르게 그만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 선배네 집에서 저희는 귀한 대접을 받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선배의 아버지께서 싸주신 귀한 옥수수와 감자, 오이 등을 한 바구니씩 들고서 집으로 갔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학기가 됐는데 저의 마음이 점점 복학생 선배를 남자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복학생 선배가 말을 걸면은 대꾸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복학생 선배에게 달려가서 밥도 사달라고 하는 등 애교를 부렸죠. 그렇게 선배의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저는 선배에게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선배가 싫었는데 이젠 선배가 좋아요. 그랬더니 선배가 저를 보고 웃더군요. 너 포동포동한 시골 촌딱 내 동생 닮았어. 예전 같으면은 이 말에 짜증을 냈을 텐데 저는 웃어버렸습니다. 제가 진짜 포동포동한 자기 동생을 닮은 게 아니라 제가 귀여워서 놀린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배가 좋아서 웃어버렸습니다. 선배도 저를 보고 한참을 웃더군요. 그렇게 선배와 저는 공식 커플이 되었답니다. 선배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통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집안의 가업인 전통주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통 쪽 일을 배운다고요. 그리고 2년 뒤에는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를 돕겠다면서 유통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만 살던 저는 시골이 너무나 좋더군요. 일단은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집에는 식사를 담당하는 분이 계셨는데 인류 요리사 뺨치는 실력이었습니다. 대단한 재료로 하는 음식이 아니어도 뭐든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포동포동 살이 찌면서 남편과 함께 농사일을 배우며 또 시아버지로부터 전통주 담그는 법에서부터 판매, 유통까지를 배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주 가업을 더욱 확대시켜서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목표시더군요. 그렇게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누리고 사업 공부도 하는 와중에 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잘생긴 왕자님을 낳고 시부모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남편이 시골 생활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시골 생활이 자꾸 싫다면서 도시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골 생활이 너무 좋았고 전통주의 매력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확대시킬 것인가 아버지와 매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던 참이었는데요. 오빠, 나는 여기가 좋아. 아버님께서 준비한 전통주 사업 비전 들어보니까
충분히 해외 시장에 나가면은 승산이 있겠더라고. 오빠랑 나랑 잘해보자. 넌 여기서 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난 태어나서부터 여기서 자라 그런지 싫다. 그리고 몇 년 도시에서 살아봐서 그런지 도시 생활이 그리워. 이젠 더 이상 시골 생활 싫어. 불편해. 남편의 생각은 간절했지만은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남편도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무기력 환자처럼 변해버리더군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안에 틀어박혀서 잠만 자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예, 너희들 도시로 나가 살아라. 이러다 내 아들 폐인 되겠어. 시아버지 역시 남편에 대한 걱정이 말도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해도 되는 사업이니? 너희들 서울로 가서 살아라, 응?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사업도 사업이었지만 아이를 자연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욕심이 더 컸거든요. 어차피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도시로 나갈 걸 몇 년만 남편이 참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이가 5살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기어코 서울로 간다고 짐을 쌌더군요. 아버지, 어머니, 저 대학원 합격했어요. 가서 공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 되면은 서울에서 직장도 잡겠습니다. 와이프 덕분이에요. 와이프가 이해를 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잘 생각했네. 우리 며느리가 양보 잘했네. 요즘은 주말 부부들 많이 한다고 하더라. 합의를 보긴요.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계속해서 설득했죠. 하지만 남편은 끝내 서울에 오피스텔을 얻었고 직장을 잡고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약속대로 남편은 주말이면은 집에 내려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저에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반성을 했죠. 그래,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해. 진작에 서울로 가라고 할 걸. 내가 고집을 부렸네. 오빠가 이렇게 활기차니까 내가 너무 좋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고향이 싫다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구석에만 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대학원을 다니고 다시 직장을 다니면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덩달아 저도 힘이 났습니다. 저 역시 시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남편은 대학원 석사를 마치게 되었고 박사 과정에 들어갔죠. 박사 과정에 들어가고부터는 남편이 더욱 바빠지더군요. 게다가 회사까지 다녀야 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말이면은 남편이 본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제가 서울 남편의 오피스텔을 갔죠.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빨래와 다림질을 해놓고 그리고 본가로 다시 내려왔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신 힘들 텐데 그만 올라와. 나 집에서 밥 안 해 먹어. 회사 식당에서 새끼 다 먹고 빨래는 세탁소에 맡기면 돼. 그런데 그 말이 정말 서운하더군요. 제가 꼭 반찬 만들고 옷 세탁해 주러 남편을 주말마다 만나러 간 거겠습니까? 그러면서 남편의 얼굴도 확인하고 그랬던 거죠. 진심인지 인사말인지 모를 남편의 말에 정말 서운하더군요. 그러다가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느라 남편을 챙기는 저의 발길도 점점 뜸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아버지 전통주 사업의 해외 진출이 발동이 걸리면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나름 그간의 인맥을 동원해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계셨는데 그 반응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시아버지를 도와드렸죠. 그 결실이
머지않아 이루어지겠구나 부푼 기대를 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의 시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폐암 말기이고 앞으로 남은 생명이 1년 정도라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당장 내려오라고요. 시아버지의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하고 시아버지가 하고 있는 전통주 사업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 농장과 전통주 공장의 업무들을 상의해야 하니깐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남편을 애타게 찾았지만 남편은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한 나머지 회사로 전화를 걸었죠. 회사에서는 그러더군요. 차장님, 오늘 월차 쓰셨습니다. 순간 도서관에 틀어박혀 논문을 쓰나 생각을 했죠. 시아버지의 병을 남편이 하루 늦게 안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연락이 올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보자 했죠. 그런데 자꾸 이상한 예감이 드는 겁니다. 그간 남편이 본가에 잘 내려오지 않았던 것, 그리고 오피스텔에도 올라오지 말라고 했던 점, 집안의 기둥인 시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얘기에 제 마음이 그랬던 건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저는 사로잡혔습니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의심에 의심이 들면서 저는 결국 남편의 대학원 연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직원인 척하면서 급한 용무가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남편을 찾았죠. 그랬더니 대학원에서 일하는 조교가 그러더군요. 박사과정 지난 학기에 그만두셨는데요. 조교의 말은 저에게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죠.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얘는 무슨 배짱이야? 너 그러다가 남편 바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같이 따라가서 서울에서 살아야지. 네 시아버지가 한다는 전통주 사업은 며느리인 네가 하지 않아도 돼요. 연구원이나 직원들 뽑아서 쓰면 되잖아. 친구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꼬박 날을 세우고 다음 날이 되자 남편이 연락이 왔더군요. 남편 말이 학회 세미나가 있어서 지방에 갔다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요. 더불어 한다는 말이 회사 다니랴 박사과정 논문 쓰느라 눈코 뜰 새 없어. 근데 무슨 일로 연락한 거야? 저는 남편의 얘기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남편이 박사과정을 지난 학기에 그만뒀다고 하고 남편은 지금 박사과정 논문을 쓰느라 바쁘다니요. 저는 조교의 말보다는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전화 수화기만 들고 있는데 그런 제가 답답했던 모양인지 시어머니가 제 손에 들린 수화기를 뺏어가더군요. 어쩌면 좋으냐. 네 아버지 암이래. 폐암 말기. 일단 다음 달에 수술하기로 했는데 의사 말이 수술을 해도 길어야 1년이고 짧으면 6개월이란다. 하시면서 펑펑 우셨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바로 본가로 내려왔더군요. 저는 남편에게서 이상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 아닌 다른 여자가 생겼구나 하는 걸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앞으로 시아버지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모든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화가 나고 배신감을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주말 동안 남편은 시아버지의 병실에 있었지만 저와는 한마디의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바람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앞날이 걱정이 됐습니다. 생각하다 못해 저는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 어떡하면 좋으니?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 남편 바람난 것 같아. 현장을 잡은 건 아닌데 느낌이 그래. 내가 그런다고 했잖아. 아, 너도 참. 그러다 친구는 저에게 주변에서 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해주더군요. 일단 현장을 잡자. 현장을 잡고 이혼을 하더라도 네 몫은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시아버지도 아프다는데 우선은 네 살 길부터 마련해. 이혼 안 할 거면은 남편한테 가서 딱 부러지게 말하던가. 둘 중 하나야. 선택해. 저는 두 가지 답안을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잡고 남편의 바람이 확실하다면은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바람난 여자를 떼어 놓을 것인지요. 일단 저는 남편의 오피스텔 근처에 잠입을 했습니다. 남편의 바람이라면은 이 오피스텔에 남편의 여자가 드나들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남편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 앉아서 남편의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는데 남편이 여자와 팔짱을 끼고서 오피스텔로 들어가더군요. 막상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나고 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저는 남편의 오피스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하면서 여자가 나오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자는 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더군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남편이 나오더군요. 누구야? 남편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놀란 눈을 하는 게 아니라 짜증스러운 눈빛을 저에게 보내더군요. 그 눈빛을 보는데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남편이 이런 인간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던데 저는 그럴 용기가 없더군요. 멍하니 서 있었더니 남편 한다는 말이 일단 들어와. 그러더군요. 세상에 상간녀가 있는데 저를 들어오라고 하다니요. 이 남자가 어쩌다가 배짱이 이리도 커졌나 싶더군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던데 제 남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상간녀 역시 저를 아래로 내려보며 무시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듣기 위해서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죠. 남편이 당당하게 저에게 얘기하더군요.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 위자료로 내 전 재산은 너 다 가져. 아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남편은 이혼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혼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라는 거야? 이혼을 통보하는 거야?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어? 남편 옆에 서 있던 상간녀가 콧방귀를 끼더군요. 남편이 난감해하자 상간녀 하는 말이 아줌마,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저희 아빠가요, 기업 대표님이세요. 재벌이란 말은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재력과 권력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이니까 초반에 힘 빼지 마시고 이혼 가시죠. 이 사람이 신경 써서 많이 준다고 할 때 받고 정리하세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세상에 그 순진하고 순진하던 남자가 여자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근데 저는 병신처럼 남편과 재벌 딸이라는 이 상간녀 앞에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눈물만 펑펑 흘리면서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죠. 어머니, 이 사람이 바람이 났어요. 고향 답답하다고 처자식 두고서 서울로 공부하러 간 사람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바람이 났어요. 오피스텔에서
여자랑 살림을 차렸어요. 지금 제가 보고 오는 길이에요. 남편이 바람 났다는 얘기에 시어머니는 당황해하던 눈치시더니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남편 편을 들더군요. 남자가 그럴 수 있다. 객지에 혼자 있으니 그럴 만도 하지. 넌 그러니까 따라 올라가라니까. 이 총구석이 뭐가 좋다고 남아서는 내 아들을 이 지경을 만들어놔. 다 네 잘못이다. 네가 알아서 내 아들 원상복귀 시켜놔라. 시어머니 말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꼼짝없이 이혼녀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남편도 남편의 상간녀를 정리하는 일보다도 아버지의 수술이 먼저였습니다. 일단 시아버지의 수술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수술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시아버지 건강이 많이 좋아진 어느 날 남편이 상간녀를 데리고 병문안을 왔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상간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여자를 몹시 못마땅해 하더군요. 상간녀는 아주 뻔뻔하게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아버님 하면서 애교를 부리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요 유통회사 회장님이세요. 저희 아빠한테 잘 말씀드려서요. 아버님이 애지중지하시는 전통주 판매를 확대할 수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시아버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었나 봅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전통주를 값싸게 시중에 유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전통을 이어나가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게 더 목적이셨거든요. 시아버지가 상간녀에게 한마디 하시더군요. 이봐요, 재벌 상간녀씨. 돈이 많으면 그렇게 행동해도 됩니까? 가정 있는 남자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어디서 훈계야? 뭘 안다고 내가 평생을 투자한 전통주를 시중에 보급한다 만다야. 두 사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험하게 하세요? 이 사람 유통회사 회장 딸이에요. 재벌 상간녀라니요. 얼른 사과하세요. 그러니까 존중해서 재벌 상간녀라고 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 집안 대대로 첩든 조상은 없었다. 너 그렇게 살려거든 호적 파가라. 넌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자 상간녀 하는 말이 첩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 이혼하고 제가 부인 된다고요. 더 과가는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두 눈을 치켰던 남편이 한다는 말이 네, 알겠습니다. 저 이 집안 자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의 전 재산은 이 여자 주고 이혼할 겁니다. 시아버지는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라, 그렇게 해라. 네 전 재산 내 며느리 다 줘라.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향 땅과 전통주 공장은 모두 내 며느리에게 물려주마. 순간 남편은 움찔하더군요. 그 옆에 시어머니는 역시 놀라는 눈치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땅과 공장은 아들 줘야지요. 아들이 이 집안에서 호적 파간대잖아. 나는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딸 같은 며느리 줘야지.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 땅과 공장 얘기에는 조금 흔들리더군요. 이 분위기에 재벌 상간녀 한다는 말이 그깟 거 줘버려. 몇 푼이나 한다고 그래? 상간녀의 목소리는 컸습니다. 시아버지는 상간녀의 얘기를 듣고 혈압이 오르는지 그 자리에 누워버리시더군요. 남편은 그런 아버님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재벌 상간녀가 혹시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 데리고 나가더군요. 저는 남편을 뒤쫓아 나갔습니다. 이혼은 안 돼, 여보. 나는 우리 아들이랑 고향 지키면서 여기 이대로 살고 있을 테니까 돌아와. 실컷 즐기다가 돌아와. 기다려줄게. 제가 남편에게 기다리겠다고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재벌 상간녀의 과거를 들었거든요. 재벌 상간녀는 유통회사 회장의 본처 자식이 아니더군요. 첩의 자식이었고 그 콤플렉스인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2번이나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한 전력도 있더군요. 결혼 전에도 남자를 오래 사귀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상습적으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쉬이 질려서 남자를 버린다고 하더군요. 이 얘기를 남편도 알고 있을까요? 아마 알면서도 자신은 버림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혼만은 해줄 수 없으니까 실컷 놀다가 제자리로 되돌아오라는 저의 말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제발 부탁이다. 이혼하자. 내 전 재산 준대잖아. 아빠가 땅이랑 공장도 준대잖아. 너 이제 부자야. 그러니까 이혼하자. 제발. 남편은 재벌 상간녀에게 정말 미쳐있더군요. 재벌 상간녀를 등에 업고 의기양양하더군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시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래, 이혼하거라. 이참에 이혼 서류 작성하면서 내 재산과 공장 네 앞으로 해놓으마. 변호사가 너 찾아올 거야.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제 앞으로 정리해 주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너 우리 집안 재산 가지고 체험만 해봐라. 그때는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재혼 안 해요. 아이 잘 키우고 이 전통주 아버님 소원대로 해외로 수출시킬 거예요.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시아버지의 땅과 전통주 공장은 제 명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전통주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다녔죠. 노력의 대가였는지 아시아권에서 점점 러브콜이 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님은 시아버지 곁으로 떠나셨고 제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사업에만 매달려 살던 어느 날 일본 출장이 있어서 공항을 갔죠. 시간이 좀 남아서 여유 있게 커피 한 잔을 하며 비행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 청소원 한 명이 제 주변을 계속해서 얼씬거리는 겁니다. 제가 앉아있는 주변이 더러워서 그런가? 자리를 옮겨 주었는데도 계속해서 청소부가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순간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말을 했죠. 저한테 뭐 묻었어요? 왜 그렇게 따라오세요? 라고 말했더니 이 청소부가 모자를 벗고는 얼굴을 보여주더군요. 그러고는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유통회사 사위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더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모자를 벗고는 털썩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더군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군요. 저는 전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자 전 남편이 그러더군요. 버림받았어.
딱 3년 나 가지고 실컷 놀더니 내 인생 책임질 것처럼 그러더니 단물 다 빨아먹고는 다른 남자한테 가더라. 순간 친구가 전해준 재벌 상간녀에 대한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순진한 남편이 당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와 저를 본 순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비는 전 남편을 용서해 줘야겠습니까? 한때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시부모님을 위해서 이혼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이제는 뭐 제가 아쉬운 게 있어야죠. 시부모님은 재산과 가업을 저에게 다 주고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 있는 아들은 바르게 성장해서 제 역할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업은 갈수록 잘 되어가고 있는데 제가 굳이 전 남편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 남편에 대한 미련이 저에게는 단 1%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신고 있던 구두발로 남편의 등짝을 후려쳐 버리고 싶었지만 그런들 과거를 돌릴 수는 없는 일이고, 한순간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인생을 망친 전 남편을 안쓰럽게 생각하고 저는 지갑에서 10만 원권 수표 2장을 꺼내서 남편이 꿇은 2다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돈으로 사우나나 가. 사우나 가면은 냉탕 있지? 냉탕에 들어가서 몸 푹 담그고 정신 차려. 그리고 다시 우연이라도 날 만나면은 아는 척하지 마. 동정심 유발하지 마. 역겨우니까. 하고는 저는 비행기를 탑승 수속을 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재산 다 줄 테니 이혼해달라며 의기양양하게 굴던 전 남편의 모습은 어딜 갔는지 정말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순진한 사람이 바람나면은 더 무섭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한번 어긋난 인연을 되돌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날이 바로 4월 마지막 날이더군요. 제가 12년 전 눈물을 흘리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녀가 되었고, 우연찮은 기회에 전 남편을 만나서 속 시원하게 한 방을 날려주었습니다. 상간녀가 재벌이라면서 전 재산에 부모님 유산까지 줄 테니까 이혼해 달라던 전 남편은 겨우 재벌 상간녀와 3년을 살다 헤어졌고, 이혼 12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난 저에게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더군요. 한 인간으로서는 딱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돌아서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똑똑한 사람이니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을 거라 믿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물려준 전통주 공장을 잘 읽어서 지금은 아시아권 여러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더 확대하고 우리나라 전통주에 대한 인식을 더 높여서 공장을 더 크게 만들어갈 참입니다. 끝까지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전 남편처럼 한순간의 유혹으로 자신의 인생을 날리지 마세요. 세상은 아직 도덕과 상식이 우선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썰맘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을 드립니다.